자, 시작하겠습니다. 울산은 제가 저희 가족과 같이 74년 6월에 복산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74년도 6월에 복산동으로 이사를 와서 저희 아버님은 당시 현대조선소 임시직 경비원으로 취직을 했고, 저희 가족들은 울산공단에서 취업을 하면서, 당시 복산동은 판자촌이었습니다. 거기 단칸 셀방에서 살았습니다. 96년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울산에서 22년간 살았습니다. 울산이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생활의 터전이었습니다. 87년도 6월 항쟁 당시에 울산지청에 자원해서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울산지청 검사가 6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40~50명 되겠죠. 울산에서 1년 6개월 검사를 하다가 서울로 전출돼서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울산에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계에 입문하고 국회의원 당선되고 14일 만에 울산 동방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여자 형제들은 울산에 살고 있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울산에 와서 달동에 식당가에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검사를 한 당시에는 울산 달동은 뻘밭이었습니다. 울산공단에서 들어오는 악취 때문에 달동이 사실상 텅 빈 벌판이었습니다. 그런 달동이 울산이 강남이 되었다.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울산에 와서 지난 탄핵 대선에 이어서 다시 대선에 나와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울산에 오기 전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 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문 대통령 들어와서 원전 폐기 정책을 쓰는 바람에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전부
몰락을 해가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은 세계 탑 클래스까지 올라가 있는 대한민국 대표 산업입니다. 아마 이 손실은 수백조에 이를 겁니다. 판도라 영화 한 편 보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내 4년 내내 그런 식으로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세계 최고 기술 수준까지 올라간 원자력 기술을 이런 식으로 망쳐서는 안 된다. 내 줄곧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원자력 5, 6호기는 예정대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첫째, 원자력 산업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해체 연구소를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반드시 유치해서 그곳에서 향후 원자력 발전소 해체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근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은 원자력 폐연료봉을 재처리 가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얻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와 미국과 합작으로 해서 세계 최초로 최근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원용을 하면 지금 원자력 가동을 하면서 폐연료봉 저장을 수조에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수조에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의 90한 7~8%까지 수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적극 상용화해서 원자력 폐연료봉을 재처리하고 거기에서 소형 원자로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소형 원자로 정책은 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만 상용화되면 원전 폐기물 우리가 어디에 저장할 것이냐 그런 시비도 없어지는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불경 주민들은 유사시에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아마 제일 첫 번째 타격 지점이 인천공항과 원자력 밀집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경뿐만 아니라 충청 이남 전체가 방사능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원자력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가장 취약점이 노출되는 게 불경 원자력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아이언돔을 반드시 이 지역에 설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의 미사일을 바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아이언돔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불경 지역의 원자력 방비를 위해서 아이언돔을 반드시 재임중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을 그 다음 김기현 시장 있을 때부터 쭉 추진해 오던 동북아 오일 허브, 이거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중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수소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수소 경제의 메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린 말씀은 강성노조 문제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1950년대에 60년대까지 인구 200만의 미국 북부 지역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세계 자동차의 중심 도시였고, 그 디트로이트가 강성노조로 인해서 자동차 공업 모든 작업장들이 다 폐쇄가 됐어요. 다른 곳으로 다 이전했어요. 지금은 인구 67만의 범죄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는 백인들은 거의 살지 않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외곽지대에 삽니다. 시내는 범죄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GNP가 높고 부자의 도시가 지금은 파산을 했습니다. 도시가 파산을 한 지가 꽤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을 했어요. 미국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가 있습니다. 파산을 해버리면 모든 것을 국가가 관리합니다. 주민들이 시장을 뽑지 못해요. 임명직으로 전환합니다. 지금 디트로이트는 유령도시가 됐어요. 걱정스러운 게 그 출발이 강성노조 때문에 그래 되었다. 제 말이 거짓인지 제 인터뷰하고 난 뒤에 전방 찾아보시죠. 현재 디트로이트가 어떻게 되고 왜 망했고 왜 도시가 흉물 도시가 되고 범죄 도시가 되었는가. 자동차의 메카가 자동차 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노조들이 너무 과도하게 작업장을 흔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경제도 망치게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처가 석탄 노조를, 영국의 강성노조죠, 어떻게 대체했는지, 독일이 하르츠 계획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번영을 구가하는지 반드시 노동개혁을 할 것을 울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고 강성노조가 자제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지고 울산시도 힘들어집니다. 마지막 부탁은 강성노조가 이젠 이성을 되찾고 대한민국과 울산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기자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이 드리는 말씀 중에서 소위 공약은 시장님이나 하는 그런 공약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시장님이 하는 공약은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해보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약, 그렇지 않은 공약은 지원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고 울산의 중점적인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언돔 설치 같은 것은 제가 국방위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북이 유사시에 물론 뭐 1000분의 1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지만 만에 하나 안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유사시에 대비해서 수도권만 아이언돔을 설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장 대한민국 내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전지대 미사일 공격은 방치해 둘 수 있느냐? 그것은 울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전체 주민들 안전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아이언돔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기자분들부터 우선 질문을 하시죠. 울산 MBC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예. 예, 울산 얘기는 아니고 오늘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측 여당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의혹 보도 오늘 나왔는데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이중선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인터넷에요. 대표님께서는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에도 좀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입장이신지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면 여쭤봅니다.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건데요. 차를 타고 오면서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검 범죄정보분석관이라는 사람은 검찰총장 직속 보고기관입니다. 그걸 작성해서 김 의원한테 넘겨줬다고 하는데, 근데 서류도 봤어요. 그래 되면 총장의 양해 없이 가능했겠느냐. 우선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양해를 했다면 그거는 검찰총장으로서 아주 중차대한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윤석열 후보께서 직접 밝혀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걸 내몰랐다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박근혜, 이명박
공범으로 묶을 때, 박근혜 이재용 공범으로 묶을 때 윤석열 검사가 묵시적 청탁설로 묶었습니다. 그 수사기록상 기업선거 해달라고 봐달라고 이재용인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청했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공소 사실에 넣고 재판까지 완철시켰냐?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말 안 해도 뻔하지 않느냐? 했겠지. 그거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어요. 그게 묵시적 청탁설입니다. 법이론상으로는 제가 그걸 보면서 법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거는 마치 궁예의 관심법이다. 옛날에 궁예가 부하 다룰 때 관심법으로 달았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거나 마찬가지다. 그래 내가 비판을 했었는데 내가 몰랐다 이래 하면 곤란하겠죠. 그럼 그 이론대로 하면 묵시적 지시설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 관계상.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기보다도 윤석열 후보가 직접 해명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예, 또. 네, UBC 울산방송 김대영 기자입니다. 강성노조 얘기를 하시면서 노동개혁에 대해서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는데 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그 5년 전인가 탄핵 대선을 할 때 심상정 후보가 그 문제로 지비하게 물었어요. 강성노조 손보겠다. 근데 내 대통령 되면 내 가르쳐 줄게. 그래 답변했습니다.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죠. 근데 그 하는 방법 중에 딱 하나를 한 열흘 전에 공개를 해줬습니다. 국회가 180석으로 막혀있는 현재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되어본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수단은 긴급 재정명령권입니다. 헌법제를 한번 찾아보시죠. YS가 옛날에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해서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노동개혁에 대해서 긴급 재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이제 대통령 될 때 가르치죠. 그만합시다.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울산시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울산에 대해서 애정도 많으시고 이해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원전을 서울원전을 다녀오시는데요. 그 원전 개발 발전도 관계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네. 원전 위험을 안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이렇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 개발의 가장 큰 재해가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기장 고리원전 같은 경우에는 기장 정강하는 전체가 그린벨트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원전에 있는 원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린벨트가 현재도 안 됐고요. 울산 그린벨트 문제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울산에. 그래서 산업단지 용지도 없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원전인 건 그린벨트라고 이렇게 끌어달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그린벨트가 시장에 요청이 있으면
그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시장의 요청이 있고 난 뒤에 그거는 국가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예. 아니, 가만있어. 기자분들. 예, 또 하나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이제 균형 발전 전략의 일종으로 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이미 그 부산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메가시티라는 것은 도시연합이죠. 그 메가시티 만들어서 불경 전체로 해서 수장을 한 사람만 뽑을 수 있습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좀 통틀어서 메가시티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시장을 한 사람만 뽑을 수 있겠느냐? 단순히 도시연합에 불과한 것을 민주당은 또 대전 청주를 가니까 거기도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메가시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장난 아니냐? 실제로 메가시티를 그래 해가지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구조조정하고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못할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도시연합에 불과해요. 메가시티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죠. 나는 지방행정조직의 기본을 그런 식으로 짜고 있지 않습니다. 2024년도에 총선 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개헌 공약 때 지방자치단체 현재 3단계 구조를 2단계로 줄이겠다. 도를 없애겠다. 도를 없애고 전국을 한 4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만들겠다. 지금 도는 100년 전에 생긴 겁니다. 기초, 광역, 국가 이 3단계 구조가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선진국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를 없애버리고 광역이냐 기초냐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 하나, 국가 2단계로 바꾸면 돼요. 예컨대 울산시는 큰 자치단체죠. 그 옆에 다른 시군은 또 여러 개로 뭉쳐가지고 양산도 밀양, 양산 그리고 그 주변에 시군들 싹 뭉쳐가지고 하나 자치단체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행정 효율도 뛰어나고 지금은 3단계 행정구조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메가시티라는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혐오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한 40개의 자치단체로 묶고 전국을 도를 없애버리고 묶고 거기에 기초광역위원을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대폭 줄이고 통합을 하고 기초광역위원을 지방위원으로 하고 지방사무만 전담하고 국회의원은 지금 300명 되어 있는 것을 하원 150명, 상원 50명, 한 200명으로 대폭 줄여서 상환제도로 하자. 그렇게 해서 비례대표는 없애고 전원 지역구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 들어가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상원, 양원, 이 양원제가 없는 나라는 저희 나라하고 터키밖에 없습니다. 하원에서 극렬히 대립하면 이 조정을 해주는 게 상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국가 전체의 틀을 바꾸는 게 중요하지.
현재 지방행정제도 그대로 놔두고 메가시티라고 주민들 현혹시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의미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대전 가고 충청 가도 그런 식으로 메가시티 하자 뭐 그 이야기만 하고 근데 메가시티를 해가지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부울경 통폐합 합시다 그럼 해가지고 거기에 수장 한 사람만 뽑고 공무원 3분의 1을 전부 구조조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됐습니다. 예. 또요. 질문하세요. 이제 더 없습니까? 연합뉴스 기자분 질문 없어요? 네. 제가 저는 처음으로 갑니다. 갑자기 여쭤보시니까 번뜩 생각이 나서 그런데 오늘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본부장갑차 문제에 이제 강조하시려고 안팎화 가서 불안 안보에 들어가는 통역에서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팎화 문제 혹시 지금 안보에 하나 지금 낙동강 중앙 물관리 방안으로 이제 자연 때문에 숨을 설치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면. 물 문제죠? 예. 물 문제인데 저는 물 문제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일부 반대는 있지만 대한민국이 이게 물 부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지금 식수 공급하기가 상당히 지금 힘들게 되어 있죠. 구조가. 그래서 저는 전국에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 전국에 식수댐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강물을 막자는 게 아니고 전국 계곡마다 식수댐을 만들어서 군 단위의 식수 공급은 자급자족 시대로 만들자. 예, 근데 경남지사 할 때는 내가 지리산 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리산 댐을 만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한라산 이외의 지리산일 겁니다. 지리산 댐을 만들면 부산, 경남 그리고 울산까지 생수 같은 물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경남지사 할 때는 지리산댐 만들려고 시도를 여러 번 했어요. 한양 군민한테 동의도 한 80% 얻어봤어요. 동의도 없고 그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겁을 내서 안 하는 바람에 그 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유럽을 가보면 흐르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하수하고 식수댐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처럼 60% 이상을 흐르는 강물을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4대강에 흐르는 강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고 지하수, 식수댐, 그리고 강변 여가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국민들한테 생수 같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5년 3개월 있으면서 대한민국 식수정책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게
할 때마다 부딪히는 게 환경단체의 반대인데 지금은 경우가 좀 틀려져 버린 게 달라져 버린 게 식수 부족 사태가 너무 심각하고 또 강물을 식수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그걸 식수로 사용합니까? 지금 집에서 식수는 거의 이 생수를 먹을 거죠? 먹죠? 집에 수도 들어오는 강물, 여과의 수돗물은 화장실, 청소, 그 다음에 부엌에 허드렛물, 빨래, 이거로 다 소비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중수도 제도도 있어요. 상수도, 중수도, 하수도. 빗물을 받아놓고 이 중수도 가지고 청소, 빨래, 그 다음에 화장실 사용하게 하고, 그야말로 상수도는 식용수로만 사용하는 그런 식수정책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정책만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 국민이 깨끗한 물을 생수를 먹지 않고 생수 같은 물을 먹으려면 식수댐 정책도 있어야 되고 중수도 정책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요. 예. 좋은 말씀. 이제 기자 여러분들 질문 없죠? 다 했죠? 연합뉴스 기자님 답변 됐죠? 예. 예. 그러면 우리 당원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정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울산은 타 시도보다 바다 면적이 아주 좁습니다. 울산에 어선업 척수가 800여 척 정도 됩니다. 어업에 관련된 어선이면. 근데 문재인 정부하고 송철호 시장이 손을 잡고 울산에 거대 해상풍력발전사업단지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어민들은 지금 생존권을 걸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현재 송철호 시장은 어민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시 앞바다가 도선산업, 그 다음에 우리가 터미널 이런 게 워낙 확대되다 보니까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상풍력이 또 들어선다면 정말로 우리 어민들은 생존권의 직격탄을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시면 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시면 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가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터전까지 빼앗아 가지고 신재생 사업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은 제가 소형원자로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는 해상풍력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지금 태양광 이래 설치해놓고 온 대한민국 산야를 갖다가 뒤덮는 거, 저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태양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제품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 거일 겁니다. 중국 거 가지고 들어오는데 태양광 패널이 20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태양광 패널에 거기에 악성 공해 물질들이 다 있습니다. 중국에서조차도 태양광 패널 폐기하는 그 연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그런 문제가 폐기물 처리가 나오는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그 막대한 공해 물질을 어떻게 할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열 효율도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 문제는 물론 탄소 제로 시대에 가자. 그 말 좋은 말이죠. 그렇게 가려면 가장 청정 에너지가 소형 원자로입니다. 그건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우리당은 아닌데. 저는 우리당은 아닌데.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저는 전라도 여수에서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진성 당원이고요. 예. 5년 전에 대표님께서 그 대통령 출마하실 때부터 저는 자유한국당 당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울산시당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대표님 만나 뵙고 이렇게 훈전을 올리고 질문을 2가지를 준비하고 왔거든요. 네. 짧게 2가지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에서 2030 세대들이 홍준표 의원님의 지지율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2030 세대들한테 가장 좋은 정책이 일자리 정책 그리고 취업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고요. 제가 3년 전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장애를 입었어요. 장애를 입었는데 그 시장 장애 2급을 제가 받고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주 3일,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투석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정책이 지금 후보님들마다 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예. 2030 정책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30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다. 무슨 대학을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민간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공무원만 늘었다. 그 공무원이라는 것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고 세금 나눠 먹기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민간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의학 정책을 하니까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걸 기피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또 기피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위축이 되니까 2030 세대들은 일자리도 없고 결혼하려고 해도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부동산이 저래 폭등했는데 뭐 집을 가질 기회가 옵니까 평생? 이런 식으로 꿈과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40대만 하더라도 코로나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백신을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왔으면 지금쯤은 영국처럼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는 위드 코로나 선언하라고 한 거는 제가 한 달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코로나 없어지지 않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면 백신이라도 빨리 해서 국민들에게 다 맞게 하고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고 백신이라도 맞고 나면 중증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 백신 주사 맞는다고 감기가 안 걸립니까? 걸려도 약하게 앓고 지나가죠. 그런 시대가 갈 수밖에 없는데 여태 K방역이라고 방역 시원하고 심지어 백신 그거 등한시하고 그거 뭐 지금 들어올 필요 없다 그 소리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라 경제는 몰락할 대로 다 몰락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어요. 중산층
중산층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복원하고 살려야 할 것인가. 이게 차기 정부의 최대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가 빨리 좀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좀 일찍 땡기고 일찍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정책은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늘 이제 선거 때마다 장애인 정책 발표하는 루틴한 장애인 정책보다도 제대로 된 장애인 정책을 한번 만드는 게 옳겠다 싶어서 시간을 두고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젠 그만합시다. 기자분들도 괜찮죠? 네? 괜찮죠? 나는 누구처럼 기자 질문 안 받고 나가는 거 없습니다. 기자 질문 안 받고 그냥 도망 나가듯이 나가고 그런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질문 다 하셨으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도 이 정도로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